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도 불허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날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부 지시를 어기고 민간 경찰에 사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580억 코인 탈취 사건의 범인은 북한 해킹 조직으로 처음 드러났습니다. 공학 전환 논의에 학생들의 점거 시위가 벌어졌던 동덕여대가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거의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향후 전망은 서울과 지방이 엇갈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를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선고와 마찬가지로 여러 법익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생중계 이익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가 다음 주 선고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 제33형사부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재판 등 여러 중요 재판을 심리 중인 점도 고려한 거로 풀이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1심 선고는 선거법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재판이 진행되던 소법정보다 큰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겨 방청객 대상 보안 검색을 강화합니다. 소송 관계인과 취재진 좌석을 뺀 36석이 일반인에게 배정될 예정인데 법원은 이틀 동안 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진행합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볼 사람은 소수지만 당일 서초동 주변으로는 보수와 진보 측에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회에 수천 명이 몰릴 가능성이 큰 만큼 법원은 보안 요원을 추가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도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내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허위사실 공표는 다른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이유였습니다. 1심 선고 당일엔 당선 무효형 선고에 대한 판사 부담을 줄이겠다며 현행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모두 이 대표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항들인데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 시점과 우연히 맞물렸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예전부터 좀 과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며 법 개정의 의도를 파고들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라는 발상이다라고. 한 사람 때문에 법을 고치는 위인설법이다. 다른 정치인들마저 범법자로 보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야당발 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제2요구권이 예상되고 재표결의 벽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과 맞물리면서 불필요한 여야 공방만 가열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원 게시판 대통령 비방글 논란과 관련해서 위법이 있으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친윤계에선 25일까지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대통령 부부 비난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다는 게 알려진 건 이달 초입니다. 애초 글쓴이에 성씨만 표시되는 익명 게시판이지만 한동훈이란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색적인 비난 게시물 등이 200건가량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에 작성자 한동훈은 한 대표와 출생 연도가 다른 동명이인이란 당 차원의 해명이 나왔지만 이번엔 논란의 불씨가 그의 가족들에게로 옮겨붙었습니다. 한 대표 아내와 어머니, 장인 장모 등 이름으로 윤 대통령을 김 여사의 아바타라고 비난하는 글 등이 900여 건 검색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처음엔 당무감사 여부를 놓고 당내 이견이 불거지더니 애초 익명성을 띤 게시판에 어떤 글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대표 일가가 여론 조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박이 충돌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을 이어가던 한 대표는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위법이 있다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면서도 진위 여부엔 다시금 말을 아꼈습니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로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원 선고가 연이어 나오는 상황에서 당내 싸움에 골몰할 때가 아니라는 건데 친윤계는 되려 이를 고리로 오는 25일까지는 사태가 일단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해명 시한이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당의 쇄신, 변화의 목소리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일각에선 당원 게시판 문제로 파국으로 치달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적잖은데 민주당 사법 리스크를 앞두고 논란이 계속돼 봐야 결국 제살깎기일 뿐이란 분석 때문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상관의 지시를 어기고 민간경찰에 사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정에 출석합니다. 항명 혐의에 대한 군 검찰의 최종 신문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이번까지 이뤄진 공판만 모두 10차례. 선고를 앞둔 마지막입니다. 최상병 사건에 관련된 실체적 진실은 다 드러났다, 세상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거기에 따른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정의로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폭우로 최 해병이 순직한 이후 경위를 수사하던 박 전 수사단장은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해 모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인 경북경찰청에 수사 기록을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이첩 직전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보류 지시가 있었는데 이를 어겼는지를 두고 그동안 긴 줄다리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인 항명죄, 그 전제 조건인 이첩 보류 명령 자체가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은 막판까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군 검찰은 당시 상관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명령이 있었다는 입장인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김 전 사령관이 국방부 측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 망설인 사실은 있지만 자신에게 직접 명령한 것은 아니어서 항명할 내용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방송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군 검찰 측 주장에 박 전 단장은 질문의 사실 확인 차원에서 답한 것일 뿐 명예를 훼손할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론을 내릴 군사법원의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년여간 국민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어온 사안인 만큼 1심이지만 항명죄 인정 여부에 따라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지난 2019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580억 원대 코인을 탈취당한 사건은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집단은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이 업비트가 보관하고 있던 이더리움 34만 2천 개를 탈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북한 IP 주소와 중요하지 않은 일을 뜻하는 헐한 일 등 북한 말이 쓰인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북한의 해킹 조직이 털어간 가상자산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핵심 돈줄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 라자루스로부터 가장 최근 국내 피해가 확인된 건 지난해 발생한 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입니다. 1000GB 넘는 막대한 물량의 법원 자료를 빼갔는데 수천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습니다. 팀스후키어와 함께 북한발 해킹 사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라자루스는 대남 해외 공작 업무를 총괄하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털어간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미 국제사회에선 악명이 높습니다. 과거 방글라데시 국영은행을 해킹해 10억 달러를 훔치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2년에 걸쳐 4조 원에 가까운 가상화폐를 훔쳤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I need not remind this council that the DPRK is funding its WMD programs through illegal activities such as malicious cyber activities including hacking and theft in cryptocurrency markets. 지난 7월 인도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외부 공격을 받아 2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봤는데 당시에도 라자루스가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엔 북한이 최근 8년 동안 가상자산 관련 업체를 사이버 공격해 훔쳐간 금액이 30억 달러로 추산된다는 유엔 산하기구의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로 조성된 자금은 대북 제재에 놓여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의 돈줄이 되고 있다는 게 한미 관계 당국의 평가입니다. 지금 10만에서 20만으로 추정되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그리고 이제 사이버 범죄 외에는 북한이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거든요.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감시에도 북한의 해킹 탈취 시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해킹 시도 차단은 물론 현금화를 막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나흘째 준법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철도노조가 다음 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철도노조의 폐업으로 도민천 급행 전동열차가 많이 지연 예상되오니 전국 철도노조가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입니다. 낮 시간대는 그나마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평소보다 많은 승객이 줄지어 전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평소보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2~30분 늘어난 배차 간격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출퇴근길 고단함이 더해집니다. 어제도 지각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지연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왔어야 되는 열차가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수도권 전철 1, 3, 4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에서 비슷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정부와 철도공사가 외주화와 인력 감축 중단, 기본급 인상 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달 5일에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파업은 저희한테도 되게 큰 부담입니다. 파업을 하게 되면 시민분들의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노선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력이 줄어드는 이런 기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열차의 안전도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코레일 측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조와의 교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서울 지하철 노조도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교통 수요가 높은 연말 연시를 앞두고 수도권 교통 대란이 현실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2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값이 다른 양상을 보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정점을 찍은 뒤 두 달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서울 아파트 매물은 9만 채를 넘어 3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집이 안 나가다 보니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보다 값을 내려 내놓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나왔습니다. 올해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힘을 잃는 동안 나머지 지역은 더 위축돼 전국 아파트값은 근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0.06%의 상승률을 지켰지만 수도권은 상승폭이 줄고 지방은 하락폭이 더 커져 전국으로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6월 셋째 주 상승세로 올라선 뒤 23주 만에 반전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사실상 목돈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실물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대출 규제가 집값을 누르는 건 맞지만 이미 가격을 회복한 서울과 침체 상태에서 또 된서리를 맞은 지방은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거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추세적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대출 규제에 의한 억제 효과는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시점, 한 1분기, 2분기 정도까지 한 반년치를 보게 되면 수요자 적응 정도에 따라서 상승 반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상급지 고가 물량 위주에서 중저가 위주로 거래에 풍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현지 시각 21일 아침 러시아가 남부 아스트란 지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가 개전 후 처음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힌 가운데 러시아가 쏜 것은 ICBM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서방 당국자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익명의 서방 당국자가 러시아가 드니프로에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더 짧은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ICBM을 사용한 게 사실이라면 발사 각도를 높인 고각 발사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동덕여대가 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강의실 봉쇄를 풀고 학교 측은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비닐에 씌워진 점퍼들기로 동덕여대 본관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건물 점거와 레커 시위 등을 벌여온 겁니다. 앞서 열린 학생총회에서는 전체 재학생의 30% 정도인 1,900여 명이 공학 전환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이 결과를 들고 면담을 요청하자 학교 측은 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학교가 여기저기 보름거리가 되는 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서 좀 그런 게 좀 사태가 좀 종잡해질 것 같아서 조금씩 안도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학교 측은 공학 전환 논의를 재개할 경우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의실 봉쇄가 모두 풀리면서 수업도 다시 진행될 예정인데 학교 측은 대학원 건물은 강의실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됐고 나머지 건물은 재정비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면담으로 열흘 넘게 이어진 공학 전환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총학생회 본관 점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잡힌 면담에서 본관 점거 해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시위로 생긴 최대 54억 원의 피해 처리도 문제입니다. 만약 학교 측이 시설물 훼손에 대한 형사 책임을 학생들에게 묻는다면 학교 정상화는 다시 난항에 빠질 수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이 우리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정무관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오는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 측에서는 정무관급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 인사입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다만 정무관급 가운데 누가 올지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관급 이상 인사의 참석을 요구한 우리 정부 요구를 일본 정부가 일부 수용한 모양새를 보인 겁니다. 우리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이 진정성 있게 개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하에 일본 정부와 성실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에 강제 노역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는 상황. 일본 측은 추도식에서 사과나 반성보다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佐渡金山をここまで世界遺産になるまで育ててくれた関わってきた全ての方々への思いをこの式典に表現したいという。 조선인 노동자 피해 유가족들은 추도식 참석 이외에도 사도광산 전시실 등도 둘러볼 계획인데 유가족들의 체류비 등 관련 비용은 모두 일본이 아닌 우리 정부가 지원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기리는 행사인 만큼 주최 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추도식에서 일본이 유족들이 원하는 사과나 반성의 표현을 담을지 미지수여서 자칫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강원도지사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녹취가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전후에 강혜경 씨나 또 다른 지인과 나눴던 대화 내용입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의사도 아니고 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11명 중에 3명 김진태 그렇게 컷오프하면 안 된다. 8명 컷오프 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한교가 이야기하더래요.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 네 문제는. 그래가 내한테 전화 온 거예요. 김진태 얘기하던가? 밤 12시에 또 엎었어 내가. 대통령이 뭐 3번 말을 바꿨는데 내가 아니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밤 12시에 어제 덮어갖고 오늘 아침에 아직 박살냈지.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하고 일발하고 조계종 사과를 끝냈지. 어제 아침에 애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고 있었어. 예,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에 내가 김진태의 컷오프를 엎었다. 또 내가 김진태를 살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당시 공천 상황은 어땠습니까? 공천이라는 것이 네. 공천을 경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한테 살려달라 그런 말은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 내가 김진태를 살렸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명태균 씨가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일방적인 허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당에서도 어떤 공관위에서 공천 심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는 뭐 대통령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대부분 전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원 해서 팩트라든가 실체보다도 본인의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그때 뭐 어떤 후보들한테 뭐 얘기했을 때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살려줄게. 뭐 살려주십시오. 후보들은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런 전개가 스토리텔링이 엮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2022년이죠. 4월 초에 지방선거 공천 기획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공천심사위원회 공관위원장이 이때 정진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관위원이 11명이 이제 공관위원을 해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이제 심사를 하는데 이때 강원도지사 후보로는 대선 캠프 출신인 황상무
전 앵커. 전 앵커고 네. 그리고 여기에 이후에 이제 그 대통령실 수석이 됐죠. 네네. 예, 예. 시민사회 그때 수석, 당시에는 예. 시민사회 수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김진태 네. 현 강원도지사가 이때 후보 등록을 해서 예비 후보로 열심히 뛰다가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경선을 하냐 아니면 단수 공천을 하냐 하다가 공관위원들 사이에서 단수 공천으로 4월 14일 날 결정을 했습니다. 황상무 전 앵커로. 예, 황상무 전 앵커로 단수 공천을 했고. 단수 공천을 이 사람이 좋겠다 예. 이렇게 했지만 저도 공관위 활동을 해봤지만 공관위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완벽하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공관위를 다시 열어서 예. 이것을 번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당의 어떤 최고위로 올라가서 심사하고 마지막 최고위 통과할 때 야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내려보내서 다시 예. 경선으로 돌리던가 예. 그렇게 되는데 이때 뭐 4월 18일이죠. 예. 뭐 지금 이제 김진태 현 도지사 그때 당시 예비 후보자는 저희 우리 표가 있으면 좀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쉽겠네요. 예, 김진태 당시 예비 후보는 단수 공천에서 탈락이 되니까 네. 단식에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4월 18일입니다. 5.18 폄훼한 것과 조계사 예. 공권력 투입 이런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성명서를 읽습니다. 네.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예. 앞으로 도지사가 되면 이런 것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지사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다시 공관위를 엽니다. 예. 열어서 다시 이 지역을 경선으로 전환시킨 예. 그런 절차를 겪었다고.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김진태 지금 지사가 당시에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한 거는 기억을 많이들 하실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황상무 전 앵커한테 밀려서 커탈락이 되면서 황상무 전 앵커가 이제 단수 공천이 되고 네.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단식에 들어가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5.18 관련해서 사과를 하면서 경선이 됐고 네. 경선에서 이겨서 김진태 지사가 이제 후보가 된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요 상황에서 된 거죠. 뭐 야당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뭐 어떤 윗선에서 네. 이것을 개입해서 단수 공천이 다시 경선으로 네. 뒤집었다. 예. 지금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그러니까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관위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것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은 저 표에 나온 그런 그 타임라인 구성대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이면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명태균 씨가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인 거죠. 네. 당시에도 황상무 씨의 단수 공천을 둘러싸고 이건 너무 윤 대통령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소위 윤 대통령 윤심 논란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 사실 굉장히 궁금했던 사안인데 네. 명 씨의 주장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4일 날 단수 공천 발표가 나고 이게 18일 날 뒤집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명 씨의 통화 내용이 그 4월 달쯤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 공간위에서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네. 그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 아니면 잘 모르는 내용인데 굉장히 구체적인 발언 그다음에 인물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예.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뒤집혀졌는지까지 예. 굉장히 세세하고 굉장히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고요. 예. 또 하나 공관위에서 그 광역단체장 후보를 갖다가 이 공천 발표를 한 게 뒤집어지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공관위의 그런 내부의 아까도 그 명 씨 주장대로 한다면 11명 중에 8명이 단수 공천을 주장을 한 건데 이게 뒤집히려면 어떻게 뒤집힐 수 있습니까? 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 또는 대통령 당선인 정도의 영향력이 아니고서는 예. 웬만해서 뒤집히지 않는 건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래서 뒤집혔구나라고 하는 게 한눈에 쏙 이해가 돼요. 무엇보다도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에게 기자들이 이 명 씨의 논란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말해달라. 그럼 당시에 공천 개입이 없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없었고 예. 당무 개입이 없었다라면은 그거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 내기에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지금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은 예. 명 씨가 지난 김영선 씨의 공천
그 통화 녹취가 공개됐던 것과 유사하게 당시에 김영선 씨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그리고 기초단체장 할 것 없이 여러 군데 공천에 개입한 흔적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굉장히 짙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 이 녹취에 따르면 김진태 지사가 당시에 뭐 걷지도 못했다. 너무 떨어가지고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울면서 뭐 잊지 않겠다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랬다는 건데, 근데 김진태 지사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단식 농성까지 해가면서 컷오프의 부당함을 알리고 경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이제 이 말의 신빙성,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런 거죠. 그건 저는 뭐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세 부리는 그리고 브로커 같은 스타일, 뭐 소위 말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뭐 사기꾼 이런 표현도 하지만 지금 뭐 구속돼 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또 다른 답변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지금 도지사 입장에서는 뭐 단식했고 억울해서 그리고 나서 당 공건에서 그 정상을 참작해서 그러면 경선을 해봐라. 뭐 이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공관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강원도 지역 불교계와 그리고 시민사회 5.18 문제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분이 여기에서 나가면 우리 당으로서는 전국적인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8명이 컷오프 시키자. 그리고 3명은 뭐 그냥 하자. 이렇게 8대3으로 지금 나왔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공천 그 기록지는 지금 뭐 제가 뭐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떤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공관위가 열리다 보면은 이거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이 김진태 후보자, 당신이 컷오프 된 것은 이런 문제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혹시 또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흘 뒤에 이거에 대해서 단식농소 천막 앞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그런 성명서를 낭독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공개적인 사과도 하고 다짐도 했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이분이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황상무 전 수석과 경쟁을 한번 붙여보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김진태 지사가 후보가 됐고 또 당선까지 이제 된 그런 상황이고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 오늘 이준석 의원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의원이 청개구리 본성에 있는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말은 잘 듣더라 이런 또 주장을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약간 얘기해보시면 특이한 게 있어요. 약간 청개구리 본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이걸 하자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오히려 반사적으로 안 한다 그럽니다. 이준석이나 김종인. 약간 그런데 희한하게 이 명태균 사장이 얘기하면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경로가 편하고 그리고 뭐냐면 정보력이 꽤 괜찮았던 게 뭐냐면은 실제로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랑은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한 걸로 저희 봤어요. 희한하게 명태균 씨 말은 잘 듣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명태균 씨하고 윤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던 걸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이준석 의원의 얘기의 요지는 그겁니다. 당시에 황상무 씨의 단수 공천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반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강원지사 이 여당 후보 여론조사를 하면 김진태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심한데 어떻게 소위 캠프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황상무 씨를 단수 공천할 수 있냐 이런 반발이 많았고 당시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 내가 얘기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하던 김종인이 얘기하던 아무튼 이거는 여론조사를 봐도 황상무 단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씨알도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태균이 개입하니까 이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김영선 의원 건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아직 다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 8건의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금 이제 강원지사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준석 당시 대표의 이야기는 그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에서 하는 얘기는 듣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명시 얘기가 돌아서 들어오면 이상하게 잘 전달돼서 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어떤 확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가능성에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게 실체 규명이 가능할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결국은 뭐 이준석 대표가 황상무 전 수석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명태균 씨랑 이준석 씨가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7불사 홍매화 이런 걸 보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공천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뽑을 때 당정 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당대표와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당선인이 서로 사적인 의견은 조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대표도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관위를 만들어줘서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대통령과 그런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러한 여러 정황들이 그냥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녹취를 까지 않습니까? 예. 이 까는 것이 일방적인 허세를 부리는 명태균 씨의 녹취를 까서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수단을 쓰는 것이 저는 참 안 좋은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날 2022년 6월 1일 날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진태 지사 이야기도 나오고 김영선 전 의원 국회의원 선거 얘기도 나오고 이제 보궐선거 이러는데 지금 창원지검은 지금 재보궐선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공관위원들 당시의 공관위원들 공천관리위원들 대상으로 해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이른바 이제 출장 조사까지 이제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최근에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가 될까요? 지금 창원지검의 수사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정말로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수사 속도가 넓고 또 빠른데 문제는 핵심은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논란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그리고 명 씨와의 그 거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 계획도 없어요. 물론 뭐 바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밑에서부터 소위 그 만들어가면서 하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아예 계획조차 없다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 전언을 듣자면 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천 개입이나 또는 뭐 여론조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 계획도 없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좀 그렇게 보면 그동안에 검찰이 김 여사를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거 불기소했던 것처럼 지금 이 명씨 사건을 갖다가 명씨 게이트를 김영선 씨와의 어떤 정치자금법 이것만으로 결국은 소위 축소하는 그런 어떤 또 면죄부 수사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심각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수사의 기법을 보면은 뭐 사실은 뭐 강혜경 씨라든가 명태균 씨 기본적으로 조사를 끝내야만이 그 윗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뭐 9번이나 이렇게 소환 조사를 했고 명태균 씨도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려면 그때 당시에 공관위원들이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했나 그런 것은 공관위원들은 보면은 후보자 이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그 점수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그걸 보고 하는 것이지 공관위원들이고 그래서 점수 합산은 이제 뭐 그 담당 직원이 합산을 하고 그다음에 공관위 전체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당시에 국회의원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고 당 대표는 그러니까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이제 정진석, 정진석 의원이고 양쪽 공관위가 따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표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관위원들이 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윤상현 공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그때 당시에 당 대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뭐 대통령 부부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까지 조사해서 사실은 조사할 거리가 있으면 뭐 서면 조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그 시점에서는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적인 사항이 없고 그리고 제3자끼리 한 이런 대화가 위법성이 될 수가 없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추천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공관위원장이라든가 직접 이걸 지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천 개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검찰이 판단하겠지만 현재까지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 부부까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사실은 이제 구속 전에 명 씨가 어떤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더 궁금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윤한홍 의원이 당시에 이제 그 명 씨와 통화를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회유와 그다음에 증거 조작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윤한홍 의원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핵심 피의자에 대한 이렇게 소위 권력 중심에 있는 분들이 회유를 하고 또 증거 조작을 얘기하는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부분은 검찰이 당연히 뭐 증거인멸 다 하고 난 다음에 조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같이 보기로 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사실이 이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야 대표 반응에 좀 엇갈렸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갈게요.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정말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통과되겠습니까? 이걸 국민들이 공감하시겠습니까? 이게 법률이 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납니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난 그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법의 목적이겠죠. 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날짜도 14일, 15일입니다. 지난 14일, 15일. 14일 날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를 하는 개정안을 냈고요. 그 다음 날 15일에는 현재 100만 원인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형 기준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아부성 법안이다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알아서 충성, 뭐 한동훈 대표가 아부한다 그러니까 알아서 충성. 역시 민주당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없다. 국회에서는 일단 내면 통과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통과가 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대통령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두는 것은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는 일당이 다수당의 위력을 발해서 그런 행위를 입법 폭주를 할 경우에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막아라. 그런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설령 여기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이 뭐 당연히 있을 것이고 이거에 대해 또 나중에 또 제의 요구해서 또 다시 표결을 한다고 할 텐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면이 없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그 전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법을 올렸고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재산과 학력과 전과입니다. 여기에서 행위라는 것이 추가가 돼 있는데 행위는 해석하는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 그것은 법원의 몫인데 그거에 대해서 행위를 없애고 어떤 팩트로 재산과 학력과 전과 확실한 것 이것만 따져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리고 벌금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린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에 가서 우리 형벌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소 판결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형법이 개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유죄 판결, 1심 판결 받은 것이 다시 무죄가 되는 그런 것이 되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러니까요.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 조항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벌을 받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거 그렇게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면소를 노린 뭐 아부성 법안 아니냐 이게 이제 여당의 주장입니다.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오이비락이 맞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오기 물론 전날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는 전혀 연관이 없다. 뭐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 맞고요. 네. 또 하나는 실효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법안을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통과시킨다 한들 거부권이 행사되면 예. 국민의힘에서 여기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로예요. 예. 그러면 실효성은 없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논란만 사당화 예. 논란만 커질 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과연 그럼 올바른 대응 전략이냐. 어허. 지금 소위 법카 기소에 대해서 예. 여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나빠요. 왜냐하면 이거 검찰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관용차를 갖다가 어떻게 유용했다고 하느냐. 이런 동정 여론도 있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층 결집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처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법정에서 싸울 수 있는 법리 논쟁을 날카롭게 다듬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여론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법카 기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민주당이 여론전을 펼쳐서 네. 우호적인 여론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런 실효성 없는 그리고 방탄 논란만 예. 불러일으키는 이런 법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어렵지 그렇군요. 않느냐. 민주당이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예. 봅니다. 전략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참고로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은요 표와 함께 보죠. 선거법 1심 재판 결과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었죠. 적절했다 49%, 잘못됐다 41%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런 가운데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통과는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국에는 통과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인데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인데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 선고 그리고 민생 사안들 많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껌껌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다. 예, 그동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명쾌한 답이 없어서 상당히 궁금했는데 오늘 입을 열고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때가 아니다. 위법이 있으면 철저히 수사가 될 것이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장해찬 전 최고나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고위원들이 요구하는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 지도자가 두 가지가 중요한데 예. 하나는 어떤 국민의 지지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리슨이죠. 하나는 리스판스라고 해서 대답을 하는 들었으면 다시 답을 하는 예.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뭐 김재원 최고가 최고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관계 OX를 밝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시중에 나온 여러 가지 오해를 더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만약에 O나 X를 하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논란이 월요일 날 있는데 그 전에 이것이 다 도배해서 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얘기하지 않겠다는 저는 그런 뜻으로 지금 근데 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25일 전까지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25일 전까지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참 뭐 국민의힘에 소속된 입장에서 상당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취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도 참 애매모호한 그런 것인데 이것이 뭐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모욕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해당 행위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다. 우리 국민의힘의 게시판은 실명입니다.
실명 인증을 통해서 이것이 익명이 아니고 실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재원 최고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몇 명이든지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한 것은 어떤 당의 소수의 어떤 인원, 당원들이 보는 그런 게시판이지만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거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올바른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이런 것을, 가족이나 측근이 이런 것을 했다면 그것은 당대표로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이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25일 날 위증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 선고가 끝나고 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아마도 김재원 최고가 25일을 특정해가지고 그 전까지 하라고 한 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선거 때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나온 이후에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 전에 다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해결돼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25일을 어떻게 해석받냐면요. 그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전략적 휴전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의 내분 사태를. 그런데 전략적 휴전의 유효기간이 나온 거예요. 25일 지나면은요.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연루됐냐 안 됐냐 이걸 가지고 됐으면 된 대로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한동훈 대표 사퇴 압박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략적 휴전의 유효기간이 드러났다.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그런 점에서 이 사태가 일단 이재명 대표의 1심의 유죄가 나온 이상 이제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전략적 휴전이. 사실상 토사구팽 단계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 25일이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남미 순방에서 러북 군사협력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등 세계 정상들과 안보,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돌아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인적 개편과 양극화 해소 방안을 제시하며 국정 동력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8일간의 남미 순방 동안 APEC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성과로는 안보와 경제 분야가 꼽힙니다. 윤 대통령은 다자회의 발언 기회나 정상회담 자리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을 비판하며 함께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G20에서는 러시아 외무장관을 앞에 두고 러북 군사협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G20 차원의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제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베트남과 캐나다 정상을 만나서는 방산 세일즈 외교를 펼쳤고 자원보국인 페루와는 핵심 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공급망 안정을 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2년 만의 회담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하자고 강조하며 두 나라 관계를 해빙 분위기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양국 관계의 중심축이 되어온 경제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양국의 민생을 함께 증진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국내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의 우선 과제로 꼽히는 인적 개편을 위해 검증이 진행된 인사 파일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임기 2년을 넘긴 장관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규모의 중폭 개각을 다음 달 중순쯤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국정 키워드로 제시한 양극화 타개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 이번 달 중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도 발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로 예상됐던 국민과의 대화를 내년 초로 미뤄서 소득과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을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운영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특활비 전액인 82억 5,100만 원과 특정 업무 경비 16억 1,000만 원 삭감안을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처리라며 퇴장했고 이에 야당은 경호처 예산 목적은 소명됐지만 대통령실 특활비는 사용처와 목적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이후 판결문을 검토한 이 대표 측은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던 만큼 조만간 항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이 대표 측이 먼저 항소를 제기하면서 정치적 운명을 가를 법정 다툼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1심 징역형 선고에 화풀이식 탄핵쇼를 벌이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탄핵소추안 보고를 추진하는 검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모두 3명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담당 검사들에게 불기소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추가 본회의도 열어 표결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당내 일각에선 같은 날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이 예상되는 만큼 표결 전략상 검사 탄핵은 미루자는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기획수사, 표적수사들을 하고 압수수색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런다고 검사를 탄핵한다. 이거는 하책이에요. 그럼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손을 맞잡는 등 사법 리스크 극복을 위한 단일 대우와 정면 돌파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내 세금이고 내가 맡긴 권력이니 그 권력과 예산을 제대로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써라라고 여러분께서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야죠.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이어 국방부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는 점을 지적하며 탄핵 중독당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양심과 상식을 갖췄다면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에 사과와 반성부터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심 판결이 모두 유죄로 나오자 거대 야당의 화풀이식 묻지마 탄핵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 민생 경제 드라이브에 거듭 힘을 쏟으며 야당과의 차별화에도 나섰습니다. 복지국가를 가기 위해서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오는 28일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전망에 더해 검사 탄핵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 문제까지 맞물리며
또 한 차례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의 관련자 3명을 같은 날 불러 대질 조사했습니다. 미래항공연구소 등기상 대표 김태열 씨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영남 지역 예비 후보자 2명입니다. 김 씨는 있는 그대로를 진술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분들과 명태균 씨와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걸 중심으로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예비 후보자 2명은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소명하실 예정이세요? 김태율 소장이 아니라 명태균 씨한테 전달하신 게 맞으실까요? 예비 후보자 2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1억 2천만 원을 명태균 씨와 김 씨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자금 흐름이 공천의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겠던 겁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서울로 가 일부 공관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가면 될 것이라면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원이었던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참고인 조사와 관련해 연락받은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현역 의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또 언제 조사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다가 최근 복귀한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선임행정관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되는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됐고 지난달 16일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폭행 혐의까지 받는 전청조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3년이 적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반성문 제출 등 감경 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를 행세하며 투자금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이 내려졌습니다. 전 씨는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데 1심에선 모두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재벌 행세를 하며 성별을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사기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5명의 피해자 가운데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지만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방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수사에 협조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감경 요소는 존재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씨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는 원심 1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난해 4월부터 전 씨의 수행비서 등으로 활동했다며 원심보다 범행 기간을 길게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육군훈련병이 입대 사흘 만에 뜀걸음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오늘 오전 7시 반쯤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20대 초반 A 훈련병이 아침 점호를 마치고 단체 구보를 하다가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조교 통솔 아래 정상적인 뜀걸음이었고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근무하면서 핵심 기술을 빼돌린 뒤 중국 기업에 넘긴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연구원이 넘긴 기술은 중국과 우리와의 10년 격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3월 삼성디스플레이는 LCD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중국에 있던 공장을 중국 기업에 매각했습니다. 삼성은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제조 설비와 자동화 기술만 전달했고 품질 관리에 필요한 기술 등 영업비밀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이던 50대 A씨가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사진으로 찍어뒀고 얼마 뒤 해당 중국 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A씨가 몰래 찍은 자료는 돈으로 환산하면 2,400억 원의 가치를 지니는데 중국과 최대 10년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범행 전부터 중국 기업과 이직을 논의하고 있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들고 간 자료로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임직원들에게 직접 자신이 빼낸 기술을 전송해주거나 중국어로 번역해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자 A씨는 수사 상황을 회사에 알려주면서 변호사 비용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 제조 기술을 유출한 다른 연구원은 1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인공지능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예상을 넘어선 좋은 실적을 내고도 주가 내림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악재가 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이후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3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물론 4분기 전망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간 후에 거래에서 주가는 미끄러졌습니다. 4분기에 큰 이벤트, 블랙엘이라는 새로운 칩이 나오면서 매출을 조금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에는 약간 못 미친 것 같다라고 아마 이해합니다. 인공지능 AI 랠리를 이끄는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면서 우리 증시도 상승 동력을 잃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 등 관련주가 1%대로 하락 마감하면서 코스피는 내림세로 문을 닫았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몰린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올랐지만 지수 흐름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이후 통상 측면에서의 어떤 마찰, 이런 거를 넘어서 잠재적인 어떤 불확실성의 극한까지 프라이싱을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어쨌든 저평가 구도에 있다라는 건 달라지. 트럼프발 무역 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확전 우려를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한방이 나오지 못하면서 하락 늪에 빠진 우리 증시가 부진을 털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는 약초 분야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무허가 식품을 팔다가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구독자에게 판매하는 식품들이 포장지와 자루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암이 치료돼요. 말기암이. 동의보감을 보고 많이 해요. 구독자가 52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는 60대 A씨. 지난 2016년 3월부터 약초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다가 지난 2020년부터 상추, 줄기 등을 원료로 한 식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약재 분야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만 교수를 자칭했고 식품 제조나 가공업 등록 없이 무허가 시설의 판매 제품의 제조를 맡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남성 성기능이 개선되거나 암과 치매 등 각종 질병 치료에도 제품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약과 산야초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게 시청자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노년층을 상대로 이 불법 의약품, 불법 식품을 판매한 게 이게 좀 특이합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으로 쓸 수 없는 한약재가 판매 제품에 포함돼 있었고 일부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구매자는 확인된 것만 2,100여 명, 금액으로는 2억 3천만 원이 넘는데 건강에 관심이 많은 50에서 7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식약처는 A씨와 제조시설 운영자 등 4명을 검찰에 넘기고 무허가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고액의 상습 체납자들이 세금은 내지 않고 도박 당첨금이나 가상자산을 숨기는 등 재산 은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사장님 계세요?
국세청 체납자 재산 추적팀이 수십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아파트를 수색합니다. 서랍을 열자 숨겨놓은 수표와 돈 뭉치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박스를 열자 흰 종이에 쌓여있는 미술품이 발견됩니다. 해외 족자와 추나첩 등 62점이 압류됐습니다. 고가 와인과 주류도 90병이 넘습니다. 경찰관 입회 하에 강제 개문안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집을 강제 개문하고 징수에 나서자 체납자의 위협과 욕설, 거센 저항이 이어집니다. 세금 대파그리지 않는 점에서 5억 원 상당의 유명 화가 미술품과 조형물 12점이 나오고 명품 핸드백 18점, 현금 등 6억 원이 강제 징수됐습니다. 또 다른 고액 체납자 집에서는 김치통 속에 숨겨놓은 돈다발과 골드바 등 총 11억 원이 쏟아졌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진흥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탐문,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을 숨긴 체납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와 아파트 양도 대금으로 20여 종의 코인을 구입한 후 가상자산을 숨긴 체납자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하여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호화생활 체납자 등 696명에 대한 집중 재산 추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고액 체납자에게 강제 징수한 현금과 채권 확보 규모는 총 2조 5천억 원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카페 주인이 한 손엔 휴대전화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지로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밝힌 자영업자 A씨인데요. 한 손님이 빵 100개와 음료 50잔을 주문한다며 곧 도착한다고 한 뒤 연락을 차단하고 끝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A씨는 어려운 시기 작은 주문에 울고 웃는 자영업자로서 노쇼의 충격은 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얼마 전 인천 영종도에서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B씨가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습니다. B씨는 자신을 공군 소속 중사라고 밝힌 손님으로부터 돼지불백 50인분을 준비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데요. 부대 식품 결제 확약서라는 공문까지 보내 의심을 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일 오전까지 전화를 걸어 음식 준비 상황을 확인했던 이 손님, 약속된 시간에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강원도 정선군청 공무원들의 노쇼도 논란이 됐죠. 이들은 서울로 1박 2일 워크숍을 가면서 40명 단체 예약을 해놓고는 갑작스레 오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군청 측은 워크숍 진행을 맡았던 외주업체 실수라고 해명했는데요. 당시 업체 직원은 예약한 적이 없다고 말하다가 식당 측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그제야 인정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자영업자를 울리는 노쇼. 문제는 이를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노쇼가 고의적이었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다음 달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노쇼 피해 해결 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먹음직스러운 귤 사진입니다. 이 귤이 요즘에 제철이라서 아마 상 자체로 시켜 드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시킨 무게가 맞는지 직접 저울에 재보신 적 있으신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제주의 한 업체에서 귤을 주문했다는 작성자. 5kg을 주문했는데 도착한 귤을 봤더니 왠지 귤 개수가 적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재봤더니 5kg에서 500g이 모자란 4.5kg이 왔다는 겁니다. 업체 측에 문의한 작성자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체 측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다면서 사과의 말을 남기면서도 귤 5kg을 가득 담으면 귤끼리 눌려서 터지거나 상할 위험이 있다며 여유 공간을 두고 포장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온전한 사과로 보기에는 어딘가 좀 이상한 해명이죠.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애초에 4.5kg을 팔았어야 한다. 더 큰 상자에 담았어야 한다. 또 500g이면 몇천 원 하는 양이다 라면서 업체 해명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고등학교가 뉴라이트라는 비판에 휩싸인 역사 교과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뉴라이트 의혹을 받는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입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 대신 집권 연장으로 표현하거나 의병이 일본군과 싸워 이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식의 서술로 비판받았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2,300여 곳 가운데 이 교과서를 채택한 건 단 한 곳, 경북 경산 문명고입니다. 7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유일하게 신청해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시민단체는 보수성향재단이 편향된 역사교육을 하려고 한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난 국정교과서 때부터 그런 비슷한 기조의 교과서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만 정권을 독재라고 하고 의병운동을 우리 민족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학교 측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만큼 친일이나 독재 옹호 문제는 없고 어떤 교과서를 선택할지는 학교의 고유 권한이라는 겁니다. 교과서 선정은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종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건지는 전문성 바탕으로 하는 거고 선생님들의 교권입니다. 학교와 시민사회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네, 요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에 대한 시선이나 주변의 시선이나 선입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시민단체가 등굣길 1인 시위를 비롯한 반대 움직임을 이어갈 계획인 가운데 학교 측도 교권 침해에 대한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것과 관련해 기업 먹튀 조장 법안이자 자해적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데 모든 주주를 법적 충실 의무 대상에 넣으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오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상법 개정안 통과 시 많은 기업이 소송에 휩싸이고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질 거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K콘텐츠는 디즈니의 엔터 부문 공동회장이 한국 드라마 이름을 말하면서 우리의 길잡이라고 극찬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한국 드라마 주연 배우들 10여 명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디즈니 행사장의 대거 모습을 드러내 변화를 실감케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즈니의 상징 미키마우스를 중심으로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자세를 취합니다. 국내 행사장 같지만 싱가포르에서 열린 글로벌 OTT 디즈니 플러스의 내년 드라마 시즌 라인업 발표 현장입니다. 심각한 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유쾌한 톤 앤 매너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면서 재치와 위트 그리고 어떤 진정성과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 이 OTT에서 내년에 내놓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오리지널 시리즈의 절반 이상이 한국 콘텐츠입니다. 캐릭터의 좀 성정도 좀 특이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본 적 없는 그런 감각을 좀 선사해 드릴 수 있는. 디즈니의 최고위급 인사가 큰 성공을 거둔 한국 드라마 시리즈를 길잡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그 경쟁력이 입증된 셈입니다.
The same can be said of Kung Fu's Incredible Moving. Both of these shows embody qualities that guide and inspire us. 강풀 작가 웹툰 원작인 무빙이 큰 인기에 힘입어 시즌2 제작을 확정한 가운데 역시 강풀 웹툰이 원작인 조명가게도 흥행 바통을 이어갈 기대작으로 꼽힙니다. 무섭지만 슬프고 기묘한데 따뜻한 이야기로 남녀노소, 인종불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서사가 강점입니다. 제가 조명가게 사장으로서 그들의 어떤 낯선 이상한 것들을 포착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선을 함께 따라와 주시면 이처럼 친근하지만 독창적인 서사가 특징인 한국 콘텐츠는 어느덧 세계를 겨냥한 글로벌 OTT의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중국이나 태국같이 다른 아시아권 국가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콘텐츠의 독창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현재의 위상을 유지할 핵심으로 꼽힙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 2019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580억 원대 코인을 탈취당한 사건은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보관 중이던 가상화폐 이더리움 34만 2천 개를 탈취당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580억 원어치, 현 시세로는 1조 4,7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났고 가상화폐 입출금을 2주간 정지해야 했습니다. 범인들은 사건 직후 꼬리를 감췄는데 경찰이 5년에 걸쳐 대대적인 추적을 벌인 끝에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 대법원 전산망과 원자력연구원, 국내 방산업계를 전방위적으로 해킹해온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이 가담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운데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북한 IP 주소가 범행에 쓰였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뜻하는 헐한 일 등 북한어의가 사용된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탈취된 가상자산의 절반은 북한이 자체 운영한 거로 추정되는 사이트 3곳에서 비트코인으로 교환됐고 나머지는 해외 51개 거래소에서 세탁된 뒤 북한으로 흘러갔습니다. 구체적인 현금화 과정과 용처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북한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탈취한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에 쓴다는 UN 보고서 등을 토대로 군사활동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의 일부가 스위스 거래소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6억 원어치를 환수해 업비트에 돌려줬고 또 다른 범죄 정황은 없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나이지리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국제 마약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유서연 기자입니다. 야심한 시각 차에서 내린 남성이 다가오자 기다리던 사람이 봉투를 건넵니다. 거래를 마치고 돌아가는 듯 하더니 돌연 달려들어 상대를 붙잡습니다. 필로폰 위장 거래 현장에 나온 경찰이 나이지리아인 유통책을 붙잡은 겁니다. 나이지리아에 거점을 둔 조직은 멕시코 등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왔는데 초콜릿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가방에 커피 가루를 묻혀 공항을 무사 통과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것만 필로폰 6.15kg,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국정원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나이지리아인 국내 유통책과 캐나다인 운반책 등 17명을 검거하고 스웨덴인 운반책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범행을 총괄한 57살 나이지리아인 총책 A씨는 과거 한국에서 7년가량 살다가 대마 유통 혐의로 검거돼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추방 이후 나이지리아에서 국내 조직원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지시 소통하며 운반책에게 필요한 필로폰이 전달되었는지, 운반책이 무사히 출국했는지, 입국했는지, 운반책의 숙박업소 투숙 등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고 또 앞서 검거했던 해외 마약 사건 중 A씨 연루가 확인된 조직원들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추가 입건해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해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만취운전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입니다. 건물을 들이받은 흰색 승용차 주위로 소방대원들이 사고 처리에 한창입니다.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신사동에서 정차해 있던 승용차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람이 한 4명 정도 널브러져 있고 지금 곤란 줄 알아가지고 뛰어가 봤는데 지금 사람도가 많이 널브러져 있네. 이 사고로 지나가던 보행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3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차량 운전자석에서 신발을 갈아 신는 도중 차가 앞으로 돌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오토 홀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하는 한편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운전자가 없는 탑차 한 대가 정육점으로 돌진합니다. 새벽 5시 40분쯤 4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탑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는 탑차를 추돌하고도 멈추지 않고 내달려 피해 차량이 상가 건물을 덮친 겁니다. 가해 차량은 그대로 옆 매장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너무 술이 취해서 가서 보니까 눈도 못 뜨고 얼굴도 못 가눌 정도인데 몸을 못 가눠요.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정부가 전쟁이 격해지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 지역에 대해 여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 북한군의 전투가 본격화하는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대해 20일 0시부터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현지 시각 21일 전쟁 범죄 혐의 등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는 성명에서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날인 지난 5월 20일까지 저질러진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 범죄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해안 도시들이 또 한 번 물바다가 됐습니다. 태풍이나 폭우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린 뒤 무트로 넘쳐 들어옵니다. 물바다가 된 도심 거리의 맨홀 뚜껑은 연신 물을 토해냅니다. 바다로 이어지는 둔치 공원도 불어난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下狂风暴雨下子也就感觉1-2分钟就满出来了从来没有过的谁都没遇到的 최근 중국 동남부 연안 여러 도시에서 바닷물이 넘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이른바 슈퍼문의 영향 등으로 밀물 홍수를 겪은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이번엔 달의 인력에 더해 동남부 연안에 잇따라 접근해온 11월 태풍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태풍이 직접 닥친 건 아니지만 먼 바다에서 생긴 폭풍 헤일의 여파로 밀물이 넘쳤다는 겁니다. 11月的这个中下旬，东南沿海出现这种海水倒灌的现象，非常的少见。当然，跟我们的秋台风的一个多发是肯定有关系的。 지난 4월엔 중국 연안 도시들이 신압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지하수 난개발과 도심 빌딩 숲의 무게 등에 따라 지반이 매년 3mm 넘게 침하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까지 겹쳐 100년 안에 중국 해안의 4분의 1이 사라진다는 분석도 담겼습니다. 2억 7천만 명이 살 곳을 잃게 되는 셈인데 전문가들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을 찾는 국내 여행객이 크게 늘고 중국 무비자 입국도 허용되면서 여행업계가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여행을 위해 공항을 찾은 여행객들.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역시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제 한국어로 잘 돼 있기도 하고 음식도 맛있고 요새 비행기 값이 싸서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데 올 10월까지 항공편으로 한국과 일본으로 간 사람이 이미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안에 역대 최대치인 2,135만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공사도 이런 수요에 발맞춰 일본 노선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번 동계 기간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은 하계보다 12%가 늘었는데
특히 저가 항공사들이 온천으로 유명한 마쓰야마, 자연경관이 유명한 사가 등 일본의 소도시에 새로 취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갔던 곳을 또 가는 이른바 N차 방문객이 많은 일본 여행의 특성상 이미 가본 대도시 외에 새로운 곳을 찾으려는 여행객들의 호기심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매번 대도시만 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힐링하면서 소도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가게 됐습니다. 사람 많지 않고 자연의 소리 그런 거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엔저 현상으로 환율이 꾸준히 800원 후반에서 900원 초반에 머무는 것도 일본 여행 수요를 자극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여행업계는 최근 비자 없이 갈 수 있게 된 중국 여행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권과 패키지 특가 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침체됐던 중국 여행 상품의 활기를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무비자 시행 후 최근 2, 3주간의 예약을 보면은 그 전월 대비 약 한 30% 이상 증가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단거리 여행 선호도가 높아지는 만큼 여행업계는 일본 소도시 여행객과 중국 여행 수요 회복으로 연말 특수를 맞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시간에 따라 단맛이 점점 약하게 느껴지는데요. 혀에 있는 세포들끼리 감도를 조절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달콤한 사탕입니다. 입에 막 넣었을 때는 정말 달게 느껴지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처음 같은 강한 단맛은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감각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어두운 곳에 가면 처음엔 눈앞이 깜깜하지만 홍채가 빛을 조절해 곧 어둠 속을 볼 수 있듯이 혀도 지속하는 맛에 대한 정보는 줄여서 느끼도록 설계됐습니다. 우리 몸이 지속하는 감각보다는 새로운 자극이나 위험에 더 집중하도록 진화한 겁니다. 혀 미뢰 하나의 세포 수는 100여 개. 이 중 맛을 느끼는 수용세포는 절반 정도인데 나머지 절반인 미각 교세포는 맛 수용체가 없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걸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쥐의 혀에 단맛을 직접 흘려봤더니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맛을 느끼는 세포의 단맛 적응 능력을 단순한 구경꾼으로 여겨졌던 미각 교세포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던 겁니다. 미각 수용세포에서 반응을 하면서 특정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 분비된 물질에 대한 수용체를 미각 교세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고. 같은 단맛이라도 성분에 따라 맛의 감도가 달랐는데 설탕이 다이어트 콜라에 사용되는 감미료보다 단맛 지속 시간이 길었습니다. 맛을 정량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중에 첫 단계 혀인데 되게 이전엔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연구를 해볼수록 상당히 복잡한 정보 처리가 일어나고 있고. 연구진은 단맛뿐만 아니라 쓴맛, 짠맛, 신맛, 감칠맛에서도 같은 맛 적응이 일어난다며 각각의 맛이 뇌에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 상권 중 서울 명동의 임대료가 9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업체 쿠시먼 & 웨이크필드 코리아에 따르면 명동의 연평균 임대료는 지난해보다 3% 오른 1제곱미터당 1,032만 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1위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비에 몬테나 폴레오네 상권으로 약 3,07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1% 상승하며 직전 1위 미국 뉴욕의 어퍼 5번가를 제쳤습니다. 프로야구에서 3년 이상 정상을 지킨 팀을 왕조라고 일컫는데요. 올해 우승팀 기아의 왕조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정규리그에서 2위 삼성과 9경기 차 1위에 이어 한국 시리즈에서 4승 1패로 압도적인 우승. 하지만 섣불리 왕조를 예상하기엔 여러 변수가 따릅니다. 먼저 외국인 선수. 공포의 스위퍼를 앞세워 리그 평균 자책점 타이틀과 한국 시리즈 2경기를 책임진 에이스 제임스 네일은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소크라테스와 라우어는 교체를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임스 네일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메이저리그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잡으려고 준비를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압니다. FA로 빠져나간 마당수의 장현식의 공백도 메워야 합니다.
올 시즌 전체의 절반이 넘는 75경기에서 등판했고 한국 시리즈에선 5경기에 모두 나와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낼 만큼 기아 불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미 40대에 접어든 최영우와 30대 중반을 지나는 양현종과 나성범, 김선빈 등 우승의 주역들은 한 살씩을 더 먹습니다. 그 기량을 저희가 유지할 수 있도록 고참급 선수들이 하는 게 제일 큰 목표이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아의 왕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김선빈은 7년 전 우승 이후 침체에 빠졌던 과거를 돌아봤고 이범호 감독은 내년 첫 훈련 때 선수들에게 가장 먼저 할 얘기를 살짝 공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때 좀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자만심이라는 걸 좀 갖고 하던 대로 하자라는 말을 해줄 것 같고 다시 우리가 지키는 입장이 아니라 도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선수들 믿고 선수들도 코칭 스태프 믿고 가면 올 시즌만큼의 성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무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최우수 선수 MVP가 오는 26일 공개됩니다. MVP 후보는 모두 18명으로 역대 최연소 30홈런 30도루를 기록하고 득점과 장타율에서 1위에 오른 기아 김도영의 수상이 유력합니다. 신인상은 두산의 김태견과 기아 곽도규 등 6명이 경쟁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올해 마지막 A매치인 중동 원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쿠웨이트를 꺾고 A매치 4연승을 달렸지만 팔레스타인과 비기면서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린 대표팀은 B조 선두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도 아쉬움 속에 올해 일정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반대 시위를 뚫고 집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사면임 출마 선언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직무를 정지시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올림픽회관에 기습 출근했습니다. 급하게 모인 체육회 노동조합원 30명 정도가 로비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는데 경위 아저씨, 엘리베이터가 하면 안 돼. 들고 올라가야지. 이 회장은 건물 13층 IOC 지원부에서 1시간가량 업무를 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충북 진천 선수촌을 찾아 장재근 촌장과도 만났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YTN 통화에서 현직 IOC 위원으로서 연락할 업무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처리할 사안이 있으면 출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육회장 일을 보면 규정 위반인 만큼 국제 스포츠 업무를 다뤘다는 걸 명확히 강조한 겁니다. 이기흥 회장의 3년임 출마 선언도 임박했습니다. 아직 결단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조만간에 제 거취를 결정을 하고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자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서 한번 모시고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 회장은 27일을 기자회견 D-Day로 잡고 장소를 물색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제42대 체육회장 선거 90일 전, 그러니까 오는 29일까지 출마자 의사등록 표명서를 내야 하는 만큼 늦어도 다음 주엔 뜻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회장은 역대 체육회장들로 구성된 원로회와 만나 의견을 들었고 다양한 스포츠 스타들과 접촉하는 등 삼선 물밑 작업에 한창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재의 대의원 선거 방식으로는 현직인 이기흥 회장의 3년임이 유력하다는 관측 속에 검경의 수사 속도, 정확히는 강제 수사 시기와 수위가 가장 큰 변수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농구 손호의 한 선수가 김승기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KBL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사건은 지난 10일 손호가 SK와 2쿼터를 마친 뒤 라커룸에서 벌어졌습니다. A 선수는 김승기 감독이 경기력을 나무라며 자신을 향해 화이트보드 지우개를 던지고 수건을 휘둘러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격분했던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등 위협도 가해 옆에 있던 코치가 김 감독을 뒤에서 안으며 말렸을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건에 맞은 얼굴 부위도 통증이 느껴졌지만 다른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 주듯 화를 내는 김 감독에 정신적으로도 작지 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동료 후배 선수들에게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문제 제기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김 감독은 YTN 통화에서 경기 내용에 화가 나 선수를 향해 수건을 휘둘렀다면서도 일부러 얼굴을 때리려 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좋은 선수로 키우려는 욕심에 조금 과한 행동이 나왔다면서 선수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갔지만 선수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던지다시피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돌린 거 있잖아요.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고 제가 너무 이 선수를 키우고 싶어서 더 좀 잘하게 해주고 싶어서. KBL 클린 바스켓볼 센터는 이와 관련한 익명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또 같은 날 저녁에는 소노 구단도 재정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와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A 선수는 현재 팀 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있고 소노 구단 역시 김승기 감독을 팀 훈련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안준호 감독이 이끄는 남자농구 대표팀이 인도네시아에 힘겨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농구 대표팀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아시아컵 예선 3차전에서 각각 13득점을 기록한 유기상과 변준영을 앞세워 인도네시아를 86대 78로 이겼습니다. 경기 내내 끌려가던 대표팀은 4쿼터 들어 안영준의 3점포가 터지는 등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이 연장 승부 끝에 선두 BNK의 연승 행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은행은 부산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30득점에 리바운드 12개를 기록한 김단비를 앞세워 68대 66, 2점 차로 BNK를 눌렀습니다. 4쿼터까지 60대 6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해 연장전에 돌입한 두 팀은 번갈아가며 득점했고 우리은행 김단비의 마지막 2점 슛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IBK 기업은행이 풀세트 접전 끝에 현대건설의 8연승을 저지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수원 원정 경기에서 32득점으로 두 팀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점수를 올린 빅토리아를 앞세워 현대건설을 세트스코어 3대2로 꺾었습니다. 남자부 경기에선 대한항공이 한국전력을 완파하고 3연승에 성공하면서 시즌 초반 현대캐피탈과의 양강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코리아컵 결승전에 오른 울산과 포항이 각자의 승리를 자신하며 입담 대결을 펼쳤습니다. 김판곤 울산 감독은 K리그 우승도 한 만큼 코리아컵 우승으로 팬들에게 이관왕의 기쁨을 주고 싶다고 밝혔고 박태하 포항 감독은 결승에 오기까지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선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승컵을 반드시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팀 감독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울산의 최대 강점은 아무래도 보유한 선수들의 스쿼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약점은 조금 팀이 요즘 언론에도 많이 비춰지는 그런 내용인데 노시하지 않았나, 기동력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태하 감독님께서 우리 조금 노세아를 공략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접근은 아닌가. 아직 우리 선수들 든든하고 그 노세아보다는 노련미가 더 뛰어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비 잘하겠습니다. 프로축구 1부 리그 승격에 도전하는 전남이 부산과 득점 없이 비기면서 K리그2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전남은 홈에서 열린 K리그2 준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부산과 득점 없이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전반 3분 유헤이야 오른발 슛이 골대에 맞는 걸 포함해 부산은 12개 슈팅을 때리며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지만 끝내 골망을 가르지 못했습니다. 정규리그 4위와 5위가 치르는 준플레이오프에선 무승부일 경우 순위가 더 높은 팀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규정에 따라 전남이 플레이오프 기회를 잡았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자기자본 확대를 위해 7천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을 오는 26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자본증권은 특수채여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데 허그가 정부의 기금 출자가 아닌 자력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허그는 자본금의 90배까지 보증을 내줄 수 있어 이번 신종 자본증권 발행으로 자본이 확충되면 전세보증금 지급 보증 여력이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안개가 짙게 낀 듯 하늘이 흐려진 곳이 있었습니다. 밤사이에도 대기가 정체되는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점차 북쪽에서 깨끗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초미세먼지를 밀어내겠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중부 서해안과 남부 지방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날이 많이 춥지는 않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2도, 대전 4도, 광주 7도, 대구 6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부산 15도로 예년과 비슷해 쌀쌀한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의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경북 동해안에는 주말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